청중과 이야기를 하라. 러셀 코넬의 유명한 강연인 다이아몬드의 땅은 6,000회 가까이 강연된 바 있다. 그만큼 되풀이된 이야기라면 그대로 연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한마디 한마디 또는 억양까지도 항상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코넬 박사는 강연할 때마다 청중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연이 그곳에 모인 바로 그 청중을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청중이 느끼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을 박사는 잘 알고 있었다. 매번 연사와 이야기의 내용, 그리고 청중과의 관계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일에 박사는 과연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코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시골이나 도시를 방문할 때 되도록 일찍 도착하여 국장이라든가 이용원의 주인 또는 호텔 지배인, 학교장, 기술자 등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가게에 들어가 주인 또는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과거, 생활 여건, 그리고 기회 등을 파악한다. 그러한 자료를 정리해서 그 지방에 적합한 문제에 대해 강연을 한다. 코넬 박사는 의사 전달의 성공 여부는 연사가 얼마만큼 그 연사를 청중의 것으로 만드는가, 어떻게 해야 청중을 연설의 일부로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무릇 연단에서 행해진 강연 중에서 가장 인기를 얻었던 다이아몬드의 땅의 정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원고가 남아있지 않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코넬 박사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각각 다른 청중에게 6,000회 이상 강연을 했지만 인간의 성격에 대한 총명한 통찰력과 꾸준한 노력으로 똑같은 강연을 2번 이상 되풀이한 적이 없었다. 코넬 박사를 본받아 당신의 연설도 그때그때의 청중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라. 당신과 청중 사이에 강한 연대감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법칙이 몇 가지 있다. 그것을 차례로 열거해 보겠다. 청중의 흥미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라. 이것이 바로 코넬 박사가 실행한 일이다. 박사는 언제나 강연 내용에 그 지방의 격언이나 독특한 것을 실내로 들어 강조한다. 그렇게 되니 자연 청중은 박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일이고 이해관계가 있으며 자신들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청중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연설에 결합하면 반드시 청중의 주목을 끌게 되고 의사 전달 통로가 틀림없이 열릴 것이다.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지냈으며 지금은 영화협회 회장인 에릭 존스턴은 연설할 때 거의 예외 없이 아래와 같이 기술했다. 다음에 기록하는 것은 존스턴이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에게 들려준 축사다. 그가 얼마나 오클라호마 사람들의 흥미거리를 강연 소재로 잘 구사하고 있는지 주시해보라. 거위털 행상인들이 지금은 오클라호마에 많이 다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오클라호마란 가볼 필요조차 없는 곳이라고 제쳐놓았습니다. 실제로 1930년대에는 오클라호마에 가본 적이 있는 까마귀는 이제부터 오클라호마에 가보겠다는 까마귀들에게 충분한 양식 준비 없이는 그곳을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오클라호마가 불모의 사막지대가 되어버렸다고 여겼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꽃 피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에 오클라호마는 녹지가 되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소재로 채택되어 히트를 친 것입니다. 그것은 비가 갠 뒤 바람이 불면 달콤한 향기를 품는 보리밭이 마치 파도처럼 출렁인다라는 정경이 그곳에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이 황진지대는
코끼리 키만큼 큰 옥수수로 덮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념에 대한 보수이고 계산된 모험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부진했던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볼 때 사물을 더 잘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장을 방문하기 전에 그 준비로 1901년에 봄에 발간된 일간신문 오클라호마의 스크랩들을 들추어 보았습니다. 50년 전의 고장 생활의 향기를 맡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제가 발견한 것은 오클라호마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기대요, 강렬한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청중의 흥미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한 아주 탁월한 예다. 에릭 종스턴은 바로 그 청중의 주변에서 계획된 모험의 예를 찾아 사용했다. 그 결과 청중은 그의 연설이 등사기로 밀어낸 단순한 복사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청중은 연사의 말을 결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주목하게 마련이다. 화제에 대한 당신의 지식이 청중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한다면 틀림없이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으리라. 당신이 회계사라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말문을 여는 것도 한 방법이 되리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세금 신고를 할 때 $50에서 $100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변호사라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렇게 한다면 청중은 반드시 흥미를 가질 것이고 축적된 전문적인 지식 속에는 청중에게 유익한 화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영국 언론계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고 불리는 노스 크리프 경에게 무엇이 청중의 흥미를 끌 수 있는지 묻자 바로 그들 자신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 단순한 진리를 기반으로 신문 왕국을 구축했던 것이다. 제임스 하비 로빈스는 저서 정신의 형성에서 공상을 가리켜 자발적이고 기호에 맞는 사고법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밑도 끝도 없는 공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관념을 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희망이라든가 공포감, 우리의 자연 발생적인 욕망, 그리고 달성 또는 좌절로 생각은 꼬리를 뭅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과 애정이나 분노에 따라서도 생각의 경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만큼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해롤드 드와이트라는 사람은 강자가 끝난 후에 만찬회의 석상에서 참으로 멋진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는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수강생 한 사람에 대해 차례로 이야기를 했다. 강좌가 처음 시작되었을 무렵의 연설은 어떠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좋아졌는지에 대해 여러 수강생들이 이야기한 것이라든지 여럿이 토의한 화제들을 상기시키며 그중 몇 사람의 버릇을 과장에 흉내내어 보아도 모두를 즐겁게 했다. 이러한 소재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실패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이 세상 어디서도 이보다 더 그들에게 흥미진진한 화제는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드와이트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터득하고 있었다. 수년 전 나는 아메리카 매거진의 논문을 연재한 적이 있는데 그때 흥미있는 사람이라는 코너의 책임자였던 존 시달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주로 자신에 관한 것에만 흥미를 느낍니다. 철도를 국유로 할 것인지 따위의 문제에는 거의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지요. 만약 제가 이 잡지의 편집장이라면 치아의 관리법이라든가 목욕하는 법, 여름철을 시원하게 지내는 법, 고용인을 잘 쓰는 법, 집을 잘 사는 법, 기억법, 어법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법, 이런 것을 기사로 실겠어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것에 흥미를 느끼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만큼 부자에게 어떻게 해서 부동산업으로 백만장자가 되었는지를 말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기사가 되겠지요. 또 유명한 은행가라든가 회사의 사장에게 어떻게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기고를 부탁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시달은 편집장에 임명되었다. 그 잡지의 발행 부수는 별 볼 일이 없었다. 시달은 평소에 생각했던 일들을 실천에 옮겼다. 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압도적이었다. 발행 부수는 20만 부에서 30만 부로 또 40만, 50만으로 계속 증가했다. 독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기사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100만 명의 독자가 매주 그 잡지를 구독하게 되었고 이어 다시 150만에서 마침내 200만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발행 부수는 계속 증가했다. 시달은 독자들의 관심에 정확하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중과 대면했을 때 당신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쏟아내는 동안 그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열심히 귀 기울인다고 마음속에 그려보아라. 청중의 자기중심적 취향을 계산에 넣지 않는 연사는 따분한 듯 하품을 하거나 자꾸 시계를 보거나 원망스러운 듯이 출구 쪽만 보고 있는 청중을 마주 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직하고 진지하게 감사 표시를 하라. 청중이란 개인들로 이루어지며 개인들이 반응하듯 반응한다. 청중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면 그들은 반감을 갖는다. 그들이 한 일 중에서 무엇인가 칭찬을 해줄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사실을 칭찬해 주어라. 그렇게 하면 벌써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 허가증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사로서 약간의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총명한 청중입니다. 이런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아첨은 오히려 청중의 반감을 사게 된다. 위대한 웅변가 촌시 M 데뷔의 말을 빌리다면 당신이 청중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설마 당신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 어떤 사람이 볼티모어의 키와니스 클럽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클럽의 볼티모어 지부 회원 중에는 지난날 국제본부의 회장직을 역임한 인물과 현재 국제본부의 이사직에 있는 인물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색다른 소재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위치는 클럽의 회원들에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돌려서 하기로 했다. 그러고는 이런 말로 시작했다. 키와니스 클럽의 볼티모어 지부는 10만 1898개나 되는 클럽 중의 하나입니다. 청중은 귀를 곤두세웠다. 이 연사는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하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키와니스 클럽은 전 세계의 지부를 모두 합해도 2897군데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설은 다시 계속되었다. 그렇습니다. 아마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 클럽은 수학적으로 말해서 10만 1898개 클럽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대략 10만 중에 하나라든가 20만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10만 1898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숫자가 산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볼티모어 키와니스 클럽에는 지난날 키와니스 국제본부의 회장을 역임하신 분과 현 이사이신 두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숫자상으로 보아 키와니스 클럽이 한 개 지부의 국제본부의 전 회장과 현재 이사가 동시에 재직할 수 있는 확률은 10만 1898분의 1입니다. 이 확률은 존스 호킨스 대학교의 수학 박사에게 부탁해서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00% 진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의가 담겨 있지 않은 이야기는 어쩌다 한두 사람은 속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청중 전체를 속일 수는 없다. 고도의 지성을 갖춘 여러분, 아름다운 신사숙녀분들이 함께하신 보기 드문 이 모임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무척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하니까요. 등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거칠애의 칭찬을 할 바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청중과 동질성을 가져라. 될 수 있으면 빨리, 가능하다면 첫 마디에 당신과 청중의 직접적인 연결을 명확히 밝혀라. 만약 저쪽의 요청으로 연설을 하게 된 것이 영광스럽다면 그렇다고 말해라. 영국의 총리였던 해럴드 맥밀런은 인디애나주 그린캐슬의 대포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게 되었을 때 첫마디부터 다음과 같은 말로 청중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환영해 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영국의 총리가 이 대학교에 초청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총리라는 사실이 이 자리에 초청된 유일한 이유라거나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맥밀런 총리는 자신의 모친이 인디애나 태생의 미국인이고 외조부는 대포대학교의 일기 졸업생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저는 제 자신이 대포대학교와 인연이 있으며 오랜 가문의 전통이 여기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총리가 그의 모친과 개척자였던 외조부 시대 미국 학교의 생활 양식을 화제로 삼은 사실은 이내 청중 속에 많은 친구를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의사소통의 길을 여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청중 속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난날 나는 한 연회석상에서 주빈 곁에 앉은 적이 있었다. 그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 놀라울 만큼 왕성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식사를 하면서도 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감색 양복을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 꽃장식이 있는 모자를 쓴 부인의 이름은? 하며 주최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 무엇 때문에 이처럼 호기심이 발동했는지는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명백해졌다. 그는 조금 전에 알아낸 이름들을 이야기 속에 재치 있게 집어넣은 것이다. 이름이 인용된 사람들은 희색 만면했고 이 간단한 화술 덕택으로 연사와 청중 사이에 따스한 우정이 싹트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네럴 다이내믹스 회사의 사장 프랭크 페이스 주니어도 이야기 속에 인명을 사용함으로써 성공한 적이 있다. 뉴욕의 릴리전 인 아메리카 라이프사의 연례 만찬회 석상에서 생긴 일이다. 오늘 저녁은 저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즐겁고 뜻깊은 밤입니다. 첫째는 이 자리에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로버트 애플야드 목사님이 참석하신 일입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행동과 지도력으로 저 개인은 물론 가족과 교회의 교우들도 크게 감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루이스 스트라운스와 보브 스티븐슨 두 분과 함께 자리하는 영광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분은 모두 종교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 봉사에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과 동석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즉석에서 이야기 속에 인용할 경우에는 그 이름에 절대로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이름을 인용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름을 쓰는 것은 반드시 호의적으로 쓸 경우에 국한해야 하며 또한 정도가 지나쳐서도 안 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청중의 주의력을 최고로 끌어당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은 3인칭인 그들보다는 2인칭인 여러분이라는 대명사를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중이 언제나 자신들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다. 앞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청중의 관심과 주의를 끌고 싶은 연사라면 이것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뉴욕시의 강좌에서 한 수강생이 소개한 황산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를 참고로 소개한다. 황산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의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황산이 없다면 여러분의 차는 정지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산은 등유라든가 가솔린의 정제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을 밝혀주는 전등 역시 황산이 없이는 불이 켜질 수 없습니다. 목욕탕 물을 쓸 때 여러분은 니켈 도금이 된 수도꼭지를 트는데 이 수도꼭지의 제조 공정에도 황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고 있는 비누도 황산으로 처리된 유지라든가 기름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브러쉬나 셀룰로이드 제의 머리빗도 황산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면도날도 황산에게 적셔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놓인 컵이나 접시도 백색 무늬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황산이 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푼이나 나이프, 포크 등도 은도금한 것이라면 황산에게 적신 것입니다. 이렇게 황산은 하루 종일 도처에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황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대명사를 재치 있게 써서 청중을 이야기 가운데 등장시킴으로써 이 연사는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타오르게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란 말은 듣는 이와 말하는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반면 오히려 도랑을 파는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청중을 낮춰보거나 훈계조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이 무난하다. 미국의 의학협회의 보건교육장인 W.W. 바우어 박사는 라디오나 TV에 출연해서 여러 번 이 기술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우리가 좋은 의사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의사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는다면 어떤 환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중을 이야기 속의 파트너로 삼아라. 쇼맨십을 조금 발휘함으로써 말 한마디로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어떤 요점을 강조한다든지 어떠한 아이디어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청중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조수로 선택한다는 것은 청중의 주의력을 한껏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청중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 중 한 사람이 연사의 무대에서 한 가지 역할을 맡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다. 연단에 올라서 있는 사람과 마주보고 있는 청중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방법은 청중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는 일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연사들이 일치된 의견이다.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려던 한 연사가 기억난다. 그는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청중에게
정차할 때까지의 거리가 차의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사람은 줄자의 끝을 잡고 15m 물러선 곳에서 연사가 신호를 하자 정지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청중이 이야기 속에 확 끌려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줄자가 연사의 논점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연사와 청중의 마음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내심 수긍했다. 이런 쇼맨십이 없었다면 아마 청중은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 TV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하는 엉뚱한 것에나 신경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답을 하게 하는 방법이다. 나는 청중에게 내가 한 말을 복창하게 한다든지 나의 질문에 손을 들고 대답하게 한다. 청중이 참여하는 문제에 관해 몇 가지 귀중한 충고를 하였다. 퍼시 H. 화이팅은 저서인 유머가 있는 문장을 쓰는 방식과 이야기하는 방법에서 청중에게 무엇인가에 관해 투표를 청한다든가 문제를 푸는 것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라고 권했다. 화이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바른 사고방식을 쌓아라. 올바른 사고방식이란 연설이라는 것은 암송하는 것과는 달리 청중에게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도한 것인 만큼 청중을 이야기라는 공동사업의 파트너로 만드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나는 청중을 공동사업의 파트너로 비유한 이러한 표현을 대단히 좋아한다. 이것은 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다. 청중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기는 것은 청중에게 공동 경영권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자신을 낮추어라.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연사와 청중 사이에 성실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신자의 마음을 설교로 사로잡았는데 매우 난처해야 하는 동료 목사에게 아주 유익한 충고를 해준 적이 있다. 그는 이 목사에게 매주 일요일 아침 설교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자문해 보라고 했다. 신자들에게 호의를 느끼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자들을 지적으로 자기보다 한 단계 아래의 부류라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했다. 필 박사는 자신은 청중에 대해 강한 애정을 느끼지 않은 채로 연단에 서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청중은 자신보다도 교양이 높다든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연사의 태도를 민감하게 느끼기 마련이다. 실제로 청중의 사랑을 받는 연사가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한 가지는 청중을 대할 때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메인주 출신의 상원 의원이던 에드먼드 S. 머스키는 보스턴의 법조인들 모임에서 연설을 할 때 이 방법을 썼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각각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앞에서 저의 빈약한 재능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모임이 조찬해라, 충분한 자기방어 태세를 갖추기에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칫 실수를 저지르면 저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제 이야기의 주제, 토론이 공무원으로서 제 경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망설임입니다. 제가 정계에 있는 이상 그 영향의 공과에 대해서는 선거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대립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에 직면해서 저는 나체주의자의 캠프에 날아든 모기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머스키 의원은 이렇게 전제 발언을 하고 나서 훌륭한 연설을 해냈다.
에들라이 E. 스티븐슨도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을 낮추는 방법을 썼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무지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버틀러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그가 인생을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 한 말입니다. 버틀러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고 기억됩니다. 인생은커녕 앞으로 15분간을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조차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앞으로 20분간을 어떻게 넘겨야 할 것인지 실로 막막할 따름입니다. 청중에 대해 우월감을 과시하면 반드시 청중의 반감을 사게 된다.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우리는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과 같다. 우리의 인격이 모두 숨김없이 드러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다. 반면에 겸손한 태도는 신뢰감과 호의를 불러일으킨다. 비굴하지 않고도 겸손할 수 있다.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런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확실히 보여준다면 청중은 반드시 호의와 존경심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의 방송계는 굉장히 치열한 세계여서 시즌마다 인류 탤런트들이 극심한 경쟁을 겪은 끝에 탈락된다. 매년 컴백하는 탤런트들 중에 에드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원래 TV 탤런트가 본업이 아니고 신문 기자였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경쟁이 심한 세계에서 말하자면 아마추어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경우였다. 그가 카메라 앞에서 해보이는 여러 가지 버릇은 자연스러운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큰 장애가 되었으리라. 그는 손으로 턱을 쓰다듬는다든지,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든지, 넥타이를 만지작거린다든지, 또는 말이 자주 막히거나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은 에드 설리번에게는 결코 치명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 설리번은 이런 결점을 남들이 비판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한 시즌에 한 번은 그의 결점을 과장해서 완벽하게 희화해 흉내를 잘 내는 탤런트의 연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의 연기가 자신과 똑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꾸밈없이 웃어넘긴다. 그는 비평을 환영하며 시청자는 그의 그런 점을 사랑하는 것이다. 청중은 겸손을 좋아한다. 의술된다든가 자기 중심적인 인간에게는 반감을 갖는다. 헨리와 더너리 토마스 부부는 종교 지도자의 살아있는 정기라는 저서에서 공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결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박애 정신으로 사람들을 교화시키려고 했을 뿐이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박애 정신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청중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설, 연사, 그리고 청중. 1. 이야기할 자격을 갖추어라. 1. 주제를 한정시켜라. 2. 예비의 힘을 갖추어라. 3. 이야기를 보기와 예로 가득 채워라. 인간미를 불어넣는다. 이름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인간화한다. 구체적인 세부 묘사로 이야기를 채운다. 대화체를 사용해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든다. 손짓, 몸짓,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각화한다. 4.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구체적이고 친숙한 단어를 사용하라. 2. 이야기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1.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주제로 선택하라. 2. 감정을 재생하라. 3. 진지하게 행동하라. 3. 청중과 이야기를 하라. 1. 청중의 흥미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라. 2. 정직하고 진지하게 감사 표시를 하라. 3. 청중과 동질성을 가져라. 4. 청중을 이야기 속의 파트너로 삼아라. 5. 자신을 낮추어라.